안녕하세요, 루타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 이전에는 600명이 채 되지 않았던 아동학대 사건 수가 2016년부터는 급증해서 최근 5년 사이에 7,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 서희초 교사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과 이에 대한 피해 사례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맡은 사안도 이와 진짜 유사한 사안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친구와 다툰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대화를 하던 중에 해당 학생이 선생님 말에 하 하면서 이렇게 비웃는 행동을 했고, 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선생님은 학생의 비웃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해당 행위가 선생님에 대한 교권 침해가 될 수 있는 무례한 행동이라는 점을 학생에게 주지시켰는데요. 다음날 그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협박을 한다, 다른 학생들이 많은 곳에서 해당 학생에게 훈계를 해서 우리 아이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라고 하면서 학교장을 찾아가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쳐서 학교가 발칵 뒤집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결국에 해당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어서 형사사건까지 가게 되었고, 저희가 이걸 맡게 되었죠. 그러면 아동학대가 뭔지, 아동이 그러면 몇 살까지가 포함되는 건지 말씀 주시겠어요? 네, 아동이 어린애들만 생각할 시절 법에서 말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도 규정하고 있어서 신체적 학대,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학대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서적 학대 행위 범위라고 하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법원은 그러면 정서적 아동학대를 어떤 경우에 인정하고 있나요?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고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아동학대에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행위가 신체적 폭력행위에 맞먹을 정도, 유기 또는 방임하는 정도에 이를 정도로 아이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때 정신적,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해서 5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해 아동의 연령, 성별, 그리고 성향 등 정신적 발달 상태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그 행위가 있은 전후에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정당한 사유라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다섯 번째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이 5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실제로 법무법인 형성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이 대법원의 5가지 기준에 따라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는데요. 해당 사건에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요새 정말 많이 성숙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정신적 발달 상태가 낮다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해 아동이 이후에 어떤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정말 잘 놀았고요. 이렇게 전후로 달라진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는 점을 역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해당 학생이 싸움을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 비웃는 행동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훈계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반복된 행위가 아니라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 그리고 5번째로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던 장소에서 훈계한 건 맞아요. 근데 해당 행위가 다른 아이들이 있는 데서 훈계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혐의 없는 그런 결과를 받으셨네요. 그러면 이번 아동학대 사건을 수행하고 개인적으로 느끼신 점이 있나요? 제가 이번 사건에서 정말 충격받았던 점은 학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즉,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인지 이거를 구별하는 시스템이 없었고, 선생님은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아동학대는 정말 없어져야 될 범죄이고 강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범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악용하면 정말 피해자가 생길 수 있겠죠? 제가 맡은 사안처럼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적했다는 것만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돼서 형사조사까지 받는다면 교사의 수업권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특히 제가 맡은 사안에서는 아동학대가 맞는지 학교에서 이거를 판단할 시스템조차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사안에서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시켜서 아동학대가 맞는지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지 그런 심의기구가 있었다면 이번 사안에서는 학교가 교사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느낀 점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는데요. 현재는 교사의 수업권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2010년도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서 학생의 학습권은 정말 높아졌는데요. 근데 요새 이거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학생이 잠을 자건 떠들건 아예 건드리지조차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사건 아동학대가 심각하면 어쩔 수 없겠죠. 이렇게 교사의 수업권이 현저하게 무너진 현실을 좀 반영해서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기도 했는데요. 초등교육부 시행령에서는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통제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을 해서 이런 수업권의 강화를 지금 이끌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의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께서 우리 애가 잘못되면 선생님께서 책임지실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변화해야 할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좋은 학부모님도 물론 많으시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이번 상황에서 또 느낀 점은 학부모 인식이 정말 변화해야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맡은 사안도 사실 학부모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었는데요. 저희 사안에서 학부모는 선생님한테 찾아가거나 교장한테 찾아가서 속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선생이냐? 선생님은 다냐? 우리한테 협박하지 마라. 네가 뭐한테? 네가 뭔데? 우리 아이한테 훈계냐? 우리 아이 쳐다보지 마라. 우리 아이한테 손짓하지 마라. 정말 폭언과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셨는데요. 이것이 정말 좋은 교육 방법일까요? 정말 어머니가 학부모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자라날까요?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 방법 이런 게 사실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올바르게 훈육하는 법 역시 학부모들이 교육 방법에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인데요. 정말 아이들이 이쁘잖아요. 근데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훈육도 중요하다. 자유도 중요하고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나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점을 이번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일이 또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학교에서 매뉴얼이나 심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이 많이 됐어요. 우리 교사와 그리고 학생의 인권이 모두 존중받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